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부과에서 반도체는 예외일 수 있다는 보도에 엔비디아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자동차 같은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가 바로 시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보도에 엔비디아는 물론 AMD가 7% 가까이 급등하며 반도체주가 일제히 랠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축소를 시사하고 중국에서 자율주행차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의 타타 모터스와 협의 중이라는 희소식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트럼프 당선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관세 부과 소식에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트럼프는 자신이 창업한 SNS 트루스 소셜에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증시가 랠리함에 따라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도 일제히 랠리를 보였습니다. 시총 4위 리플은 2.85% 상승한 2.4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2.27% 급등하는 등 일제히 랠리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많은 국가에 상호 관세 면제를 해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시장은 여기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외신들도 이 상호 관세 발표하는 날 국가는 발표하되 품목별 관세는 좀 보류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함께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현대차는 화끈한 대미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현대는 관세 낼 필요 없다라면서 화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의선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브로맨스가 시작될지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오랜만에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추가 상승도 가능할지 오늘 개장 후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는 관세에 대해서 유연함을 좀 선보였는데요. 외교 행보에 있어서는 어떤 발걸음을 보이고 있을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고요. 이어서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3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세에 대한 유연함이 계속해서 언급이 좀 되게 되면서 뉴욕 시장도 반응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키워드 통해서 아이디어 확장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땡스 트럼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정책적인 협력보다는 개인적인 감사의 표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좀 기울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외교 회담을 보면 지난번에 그 젤렌스키 회담 때도 보면 벤스 부통령이 당신은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제가 좀 이상했어요. 왜 회담을 하다가 중간에 왜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지, 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마치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선생님이 초등학생, 학생을 야단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왜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야단치듯이 얘기하는지 몰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통화를 하다가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와의 통화에서도 백악관은 감사하다는 표현을 무려 4번이나 삽입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책 협력에서 감사를 되게 강조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실제 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다는 기색을 없다라는 질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걸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이는 정책에서 공공이익에 기반한 협력보다는 개인적인 공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듯한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변질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 이런 거는 이제 거래적 어떤 세계관이 좀 약간 많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전직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의 거래적인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고맙다는 느낌이 받아야 되는 기브앤테이크적인 어떤 거래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내가 뭔가를 했으면 너도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사고에서 감사의 표현도 어떻든 대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줬으면 상대 국가도 공개적으로 이제 어떤 거를 표해야 된다. 아니면 배은망덕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재밌는 건 적대 국가에 대해서 약간 대조적인 표현을 좀 해요. 사실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감사의 표현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들이 조용히 지내적인 것들이 약간 특징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요. 약간 요 느낌에는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듯한 약간 정치적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에게 난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다. 내가 대통령이라서 다른 나라에서 더 존중한다. 내가 아니었으면 저 나라는 우리나라에게 아무것도 못했을 거다. 나라서 이렇게 외국에서 감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증거 자료도, 리더십의 증거 자료로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좀 강한 것 같고요. 브랜드 관리에 대한 자존심 강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 이름을 트럼프라는 브랜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트럼프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라기 되기 때문에 내러티브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권력의 비대칭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가 어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우위를 인정하는 이런 자리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비즈니스적인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경험에서 있어서 부동산 사업가 시절 이제 트럼프는 칭찬과 감사를 늘 요구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성장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장 배경이 있는 것 같아서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님한테 좀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이기는 게 전부다. 라는 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 같아서 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강요를 해라. 이제 어릴 적 시절부터 이제 성공이나 이제 거래를 하면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무조건 이기는 게 좋다고 해서 굴복을 시키고 이제 어쨌든 감사의 표현을 받아라라고 이제 아버님한테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고마움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성과를 드러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공을 쌓았는지를 좀 자랑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불쾌감을 드러내고 감사가 있으면 오히려 보상을 해주는 구조를 그리고 외신들을 통해서 현재 많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전통적인 동맹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좀 발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향후 이런 외교는 어떤 결과를 좀 가지고 오게 될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되면 동맹국의 신뢰가 약화됩니다. 당연히 동맹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조건 없는 동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동맹이 없어지는 거겠죠. 당연히 이로 인해서 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주 국방이 논의가 되고 핵무장 여론이 증가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핵을 이제 키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고 미국 외에 어떤 다른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프랑스도 이제 유럽 안보의 독자 체제를 주장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독일도 국방비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도 약하게 되고 있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개인화된 외교가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통적인 외교 채널을 거치기보다는 정상의 개인 신뢰나 감정적인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원맨쇼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김정은과의 어떤 러브 레터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우디 왕세자 간의 직거래를 하고 있고 사실 푸틴도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푸틴과의 직접 거래를 사실 공화당 쪽에서도 사실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접근은 사실은 정책적인 예측 가능성을 자꾸 이제 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부가 바뀌면 180도 다른 외교가 자꾸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국제 간의 관계 시스템이 아닌 인물에 자꾸 외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이 좀 불가능하게 됩니다. 거래 외교의 정착이 사실 기브 앤 테이크가 명문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외교가 필요 없게 돼요. 그냥 하나를 주면 됩니다. 그냥 하나를 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게 되게 때문에 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좀 약간 그리고 트럼프는 이게 모든 게 제가 볼 때 약간 오바마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에 오바마 컴플렉스가 좀 있어서 자꾸 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있는 것 같고 규범과 가치가 외교의 기준이었다면 실익이 중심이 되고 사실은 계산 가능한 대가 외교가 자꾸 됩니다. 그래서 안보 제공이 되고 방위비가 증액이 되는 것 같고 시장이 개방이 되면 사실은 이제 무역 보복이 철회가 되는 것 같고 정보가 공유가 되면 사실은 정치적 충성이 요구되는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계산된 어떤 그런 게 자꾸 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게 이제 계산이 되는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딱 계산이 딱 되기 때문에 이제 뭘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기회가 확대가 됩니다. 미국이 공백이 생기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자꾸 뭔가가 오게 되는 약간 이렇게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우호 국가가 정상적 국가가 소통이 자꾸 되는 약간 이런 게 되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권위주의 국가들이 트럼프 스타일을 활용해서 미국 견제를 자꾸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교 언어의 정치화가 되는 것 같고 감사가 의무가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감사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감사합니다. 라는 게 의무화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감사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땡큐가 그냥 의무화되는 의무적으로 밥 먹었냐고 우리 만나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었냐라는 게 실제로 밥 먹었냐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밥 먹었냐는 얘기를 하는 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것처럼 감사하다는 얘기를 의무적으로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적 충성 맹세를 감사처럼 하는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교 성명을 내정 간섭처럼 하게 되는 약간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감사 언어 조초 이제 지불 통화가 전락을 하는 약간 이런 문화가 되는 약간 어떤 약간 서글픈 시대가 되는 약간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외교 시스템으로만 보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은혜 보답 방식으로 오히려 동등한 외교 전략보다는 복종과는 관계로 좀 비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누디파잉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디파이라고 하면 벌거벗기다 뭐 이런 뜻인데 2025년 1월 기준으로 누디파잉 조회수가 1,800만 건이 넘었다라고 네네.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거고 왜 이게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걸까요? 1,800만 건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1,800만 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 AI를 활용해서 누딩파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나태의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인물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가짜 누드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범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범죄인데 2025년 1월 이 누딩파잉 콘텐츠 일부 영상이 조회수가 1,8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급속도로 확장이 되면서 사회 이미지를 커지고 있는데 이 기술적으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AI 이미지를 이제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특정 인물의 옷을 제거하는 것을 보이게 해서 가짜 누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인물이 옷을 벗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상에 이렇게 만드는 건데 대부분 여성이 이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징이나 이제 딥 누딩 칸이라는 이런 어떤 앱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특정 인물이 이제 얼굴이 이제 포르노 영상을 이제 덧붙이는 건데 사실은 되게 이제 교모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를 구분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이제 성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거고요.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 공포, 사회적 매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연예인이나 셀럽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일반인 특히 여성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대상이 되고 있고요. 법적, 제도적 공백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을 이제 법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이제 이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누가 했는지를 밝혀내지 못하면 이거를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는 실제 누주가 아님을 이유로 법적 대상을 애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성폭력이나 초상권 명예훼손법으로 AI 합성물을 대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플랫폼이 이거를 회피하고 있으면서 지워달라고 해도 지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가 소셜미디어나 텔레그램, 웹사이트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플랫폼 청원 AI 생성물이라고 해도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안 지워줍니다. 그리고 신고해도 삭제가 늦고 다시 재배포되고 있다는 게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피해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부모나 이제 어린이들은 이제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앱을 쓰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나 이제 청소년들은 이게 범죄인 줄 모르고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복을 입은 사진이나 졸업앨범 같은 것들은 이제 합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실제 중학생 사진을 기반으로 한 누딩파잉들이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1월에 보니까 유명 여배우나 아나운서, 가짜 누딩이 생성해서 조회가 되고 있고요. 국내 고등학교 여학생 졸업사진을 활용한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SNS 계정이 AI 누딩을 대해서 이제 업로드해서 광고나 수익들이 막 창출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딩파잉은 단순한 유머나 기술 장난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위험한 추진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법적이나 기술적이나 사회인식이 전반적으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누리파잉이라고 하면 이제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유머나 기술이라기보다는 범죄로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지를 좀 대표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대응책들이 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들이 좀 나와줘야 될까요? 일단 법률적으로 사실은 이제 새로운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딥페이크 음란물 법률 처벌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피해자 중심으로 일단 돼야 됩니다. 이게 피해자 중심으로 돼서 실제 누드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이제 고통을 하면 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도록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형량도 형량뿐만 아니라 배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손해배상 그리고 민사소송도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사전 제작 단계부터 처벌이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포되지 않더라도 생성 목적만으로도 이제 수사나 제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해자 중심으로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 이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딥페이크 음란물 특별법이 정말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성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이미지가 생성되면 범죄로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로 막는 이런 법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서 딥페이크 이게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됐으면 좋겠고 워터마크나 생성어로도 의무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정말 중요합니다. 플랫폼이 정말 중요한데 알고리즘이 이게 막았으면 좋겠고 수익을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수익을 만들어주니까 이게 자꾸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포 계정 즉시 차단했으면 좋겠고 수익 창출을 금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수익 창출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실명을 인증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만드는 사람을 실명을 딱 만들어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플랫폼 신고 체계를 강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에 제가 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교육도 강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차후의 문제인데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이제 해줬으면 좋겠는데 플랫폼이 정말 중요합니다. 플랫폼이 사실은 이렇게 방조하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플랫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 플랫폼이나 해외 플랫폼들이 약간 방조한 느낌이 드는데 이 계정이 정말 즉시 차단해주고 수익 창출을 안 해주고 실명만 정말 해주면 이건 정말 제가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줘도 저는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나머지들 뭐 나중에 교육이나 뭐 글로벌이랑 차단하고 법률 제정은 나머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AI 기술과 그다음에 플랫폼만 해줘도 저는 상당히 많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일단 큰 틀에서 보면 피해자 중심의 대응책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플랫폼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워터마크를 제거한다거나, 워터마크를 넣는다거나 혹은 수익을 창출하는 걸 금지시키는 등 다양한 대응책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지구 정치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명 지구 정치로 스타링크로만 지금 한 해 164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제 땅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지금이 어제는 주식이 증가했지만 사실은 최근에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는 상당한 돈을 벌고 있어요. 상당한 돈을 벌고 있는데 통신 주권이라고 해서 민간 우주 군사 영향력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전에 없던 권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정치로 한 해 74%를 증가시켜서 163억에 4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사실 머스크가 스타링크로 이제 그 정도 벌었는데 이게 이제 전략 인프라를 사실상 민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르게 많은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데 스타엑스는 저궤도 위성입니다. 사실은 2025년 기준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인데 전 세계의 어떤 권한을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도냐면 전용 단말기로 이제 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주권을 민간 기업이 가진다는 의미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가 통신을 국가가 이제 권한을 가졌는데 머스크 개인이 소유가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폴란드나 이스라엘, 타이나 국가들이 전쟁 위기 시대에 스타링크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통해서 전 세계의 안보와 네트워크 레버리지의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리 소문 없이 가지게 됐는데 통신망이 끊기면 군사작전, 정부, 금융거래 모두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스위치를 꺼버리면 한 나라의 작전이 멈출 수가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큰 권한을 가지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구 정치를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 외교 협상 수단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머스크는 크림반도 스타링크 어떤 신호를 중단하게 될 수가 있게 됐고요. 실제로 군사작전 실패에 돌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는 이제 민간 기업이 전쟁 수행 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단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지구 정치의 플레이어로 이제 격상하게 됐다는 그런 경우가 됐고요. 일부에서는 21세기 최고의 민간 외교관으로 이제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통신 수단 외에 정보 패권을 지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해서 민간 국가를 구축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간 정치, 지구 정치를 하게 되는 어떤 머스크가 됐다라는 그런 격상하게 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구 정치라고 한다면 머스크가 스위치를 끄면 온 세계가 스탑될 수 있다라는 네네. 부분에서 비유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164억 달러를 벌었다라는 게 단순한 매출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권력 구조 안에서 머스크가 실질적인 권력을 잡아 나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좀 돼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스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앞으로 어려움을 좀 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예상되고 있을까요?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제4의 권력이라고 할 정도로 머스크가 이제 격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주권과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주에서 영토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영토권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나라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주권을 하늘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가 이제 스타링크 전 세계 어떤 인터넷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국가의 통신 주권과 이제 하늘에서 주권을 이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끼리 하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의 스타링크는 통제 불가능한 통신망을 강조해서 서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머스크의 기술은 각국에서 외세 간섭처럼 보이고 있는 거면서 각 국가 간의 국가 주권들하고 이제 통신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 민간 기술의 경계가 이제 붕괴가 돼서 이제 머스크가 민간 독점자처럼 해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신뢰가 좀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 간에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는 약간 이게 비호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머스크의 적은 머스크입니다. 가장 큰 적은 머스크이기 때문에 이 비호감을 어떻게 극복하냐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규제 프레임이 없습니다. 법의 경계 밖의 플레이어다 보니까 요거를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좀 힘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접근 제한이 좀 있어서 요 부분도 어쨌든 좀 극복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머스크의 글로벌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은 기술을 너무 앞서가서 요 부분을 흐트러뜨리는 부분에 있어서 요걸 또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머스크는 스스로를 좀 극복해야 되는 네네, 맞습니다. 미션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너 리스크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어떻게 탈피해 나가게 될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오픈 AI 그리고 메타, 릴라이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랑 메타가 인도에서 릴라이언스라는 기업과 함께 AI 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AI로 이제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순한 협력 이상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의 데이터 주권 같은 것들을 신흥 중심에 재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정학적 대전환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인도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제3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고 이번 협력은 이제 인도 중심으로 한 제3의 축이 인도에서 이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 인도가 또 하나의 축으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한 인도가 AI 산업에 투자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인도를 글로벌 이제 미국이 AI 중심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전략적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데이터 주권 확보와 함께 이제 로컬 인도형 LLMA라고 이제 형성을 개발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수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어쨌든 영어를 씁니다. 이제 한동안 이 영국의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은 좋은 수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공학자들이 많고 한 10만 공학자들이 있으면서 자국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AI를 모델을 글로벌하는 게 아니라 현지화된 AI를 바탕으로 인도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빅테크들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시에 인도 정부는 자국의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학습시킨다는 어떤 디지털 주권 프레임도 달성하겠다는 어떤 서로의 어떤 생각이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졌는데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빅테크가 이제 중국 대체 공급망으로 이제 인도를 선택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AI, 메타는 모두 중국의 AI 훈련 및 시장을 확보하려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걸 돌파하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인도를 중국의 생산 기지 및 소비 시장으로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설정하면서 이번에 어떤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인도는 어떤 반도체 데이터 AI 훈련의 인프라로 이제 최적의 어떤 작업 자독체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AI 반도체 훈련 데이터 사용자 확장까지 한 국가에서 가능한 최초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디커플링을 인도에서 실현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됐고요. 릴라이언스의 디지털 주가 프로젝트에 날개를 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릴라이언스는 인도를 AI 자립국가를 만드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고 이제 이는 향후에 정부 프로젝트, 교육, 의료, 군사, AI 등에서 깊게 관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AI 생태계 판도 예고가 되고 있고 이제 의미로는 AI는 이제 국가 경쟁을 넘어서 지정학적 블록 경쟁에서 전환이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디인포메이션 보도를 좀 보면요. 메타랑 오픈 AI가 인도 최대 통신사로 있는 릴라이언스 지오와 함께 손을 잡고 AI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라이언스는 오픈 AI랑 같이 챗 GPT 같은 AI 모델을 자사 그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그러면서 오픈 AI 입장에서는 고객들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협력이 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 인도에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인도 기업들 간의 AI 합종 연횡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단계로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 AWS는 인도에서 이제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 하고 있고 구글은 클라우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텔이라고 AI 기반의 협력 체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TCA라고 애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2단계로 현지화된 LLM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릴라이언스랑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힌디어 기반의 GPT 생산을 하고 있고 메타는 지금 인포시스라는 교육용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은 지금 플립카트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게 전자상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현지화 개발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엔비디아도 지금 여러 가지로 다 협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주요 기반 합종 연행 시나리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제이자 플랫폼 설계자가 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게 많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으면서 많이 하고 있고
현지에서 지금 공장을 짓는 방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공장을 지어서 이제 하고 있고 타타 그룹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현지화를 다 하면서 하고 있고 애플도 지금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제 공장을 지으면서 방식을 택하고 있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인도에서 자체 기업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인도의 좋은 방식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랑 메타에게 데이터 센터 일부를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요. 오픈 AI 입장에서 본다면 인도의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두 번째로 큰 고객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는 백악관 행사까지 돈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 후원을 물색을 하고 있어서 윤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참 트럼프스럽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백악관의 전통적인 행사는 사실은 이게 비상업적인 행사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상업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백악관의 전통적인 달걀 굴리기 행사가 있습니다. 민간고 후원이 대거 유치가 됐습니다. 다 친트럼프 기업들이 후원을 합니다. 2025년 현재 이 행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제 공공행사 윤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 개요는 있습니다. 1878년부터 이제 백악관의 가장 오래된 연례 정통 행사입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비정치적 공공성 기반의 이제 문화 행사인데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가 함께 아이들과 달걀 굴리를 이렇게 달걀 굴리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행사인데 2025년 이제 공식 스폰서를 참여하는 행사 이 기업들을 보면 테슬라 전기차 전시를 합니다. 브랜딩 노출과 머스크와 행정부 밀착 관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폴레가 나옵니다. 치폴레가 나와서 간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가 VR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블랙락이 나와서 배너를 구축하고 ESG 관련 부서에서 대형 금융 로비를 해서 이제 행사를 합니다. 이게 다 이제 트럼프하고 친한 친기업적인 기업들입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국민을 위한 중립 행사에 공간에 기업이 나와서 로고와 제품을 마케팅하는 그리고 다 트럼프와 친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정권 연계성 마케팅을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기업 로고가 이제 어린이하고 전혀 무관한데 이렇게 나와서 간식을 제공하고 기업들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까지 이게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적 기관에 민간이 들어오는 순간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은 기업 광고판이 된 백악관이 과연 이게 더 이상 민주주의의 심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이에 대해서 모든 후원은 비정치적이고 순수하게 행사 운영을 절감하기 위한 거다.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세금을 줄이는 것이 우리 맞지 않느냐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청문회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백악관 달걀 굴리기 행사 자체가 국민 행사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좀 더 짙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윤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 정부가 왜 이런 행사를 좀 상업적인 행사로 바꿔서 성격을 좀 바꿨는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트럼프 철학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민간 자본 우선주의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정부 지출을 줄이자라는 게 이 철학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걸 나는 쓰지 않겠다.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조차 스폰서십 운영될 수 있던 것이 민간 자본으로 하는 게 실용적인 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나는 정부 돈, 세금, 국민 돈 안 썼다. 이게 잘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정치 비즈니스 이제 브랜드와 권력의 상호 증폭이 되는 거예요. 브랜드 구축과 이제 권력의 한충에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 같고요. 테슬라, 메타, 치폴레, 블랙록 같은 것들이 이제 트럼프의 상업적인 것들이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백악관에 이제 브랜드를 키워줄 수 있다. 나에게 충성해라. 들어오면 이렇게 이런 행사들까지 나는 너네들 홍보해줄 수 있다라는 걸 해서 나랑 친하니까 이렇게 홍보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거 홍보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충성하면 공공성이 아닌 충성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약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한 기업인 것 같고요. 정권 재정비를 위한 정치 후원금을 유도하는 플랫폼으로 이걸 활용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백악관은 당신의 것, 그리고 우리의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주층 지지를 하기 위한 약간 이런 어떤 계기가 되는 이런 플랫폼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게 한 계기였던 것 같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게 네. 네, 어쨌든 백악관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 안에서 기업 후원을 받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려감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아마존 우향우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를 조금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어프렌티스 여러 시즌을 스트리밍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걸까요? 이 어프렌티스는 사실 지금의 트럼프를 있게 한 프로입니다. Your Fire라는 아주 유명한 멘트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다른 사람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트럼프가 나와서 유명해진 프로죠. 이제 Your Fire 해서 시즌 4부터 나왔는데 이걸 이제 방영을 하게 된 거. 원래 MBC에서 2022년에 방송됐던 건데 아마존 프라임이 이거를 하겠다는 거야. 결국 트럼프한테 충성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 2004년에 MBC 시작해서 스트리밍으로 확대됐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고요. 누가 최고의 비즈니스가 되느냐. 돈을 주고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요게 이제 트럼프가 나와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당신 해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유명해진 트럼프를 유명하게 만든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프로를 하겠다는 건 트럼프와 관계를 잘 맺겠다는 거예요.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프로인데 이거를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서 대놓고 하는 겁니다. 대놓고 하겠다는 건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트럼프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 CEO가 아마존 프라임의 CEO가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요. 아마존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하고 반독점 조사를 했던 대립각을 했던 건데 이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높아지면서 아마존이 선제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거고 이번 계약은 이제 당신은 유선을 존중하고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거고 규제 리스크에 이제 대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교육하는 거고 중도 보수층과 이제 우파 쪽을 어쨌든 리셋하는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상업적으로는 트럼프 콘텐츠의 수익성도 있습니다. 이게 구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콘텐츠를 다양하겠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 디즈니나 넷플릭스에 좀 뒤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끌어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멜라니 다큐를 최근에 엄청난 금액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4천만 달러 거의 4천만 달러의 계약이면 이게 정말로 그 할리우드 탑배우 수준입니다. 근데 이 다큐를 찍는데 4천만 달러를 줬거든요.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사실 4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대단한데 이거를 사실 어플랜티스까지 줬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기 때문에 멜라니 다큐까지 포함해 단순한 콘텐츠 계약이 아니라 시리화제된 브랜드 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거고 사실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본인의 수익 노출도 확대하겠다는 거. 이게 사실 트럼프한테 돈을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과 별도로 미디어를 통한 영향을 확대를 하겠다는 약간 이런 의미에서 트럼프의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리얼리티 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진행했던 TV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공을 좀 세웠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걸 다시 한번 스트리밍을 돌리겠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관계를 좀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6가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입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대 암호화폐 시장 역시나 훈풍 불어온
훈풍 불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시면 2.44% 상승하면서 8만 7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시장 큰손 기업인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은 자신의 SNS에서 추가적인 비트코인 매수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의 대장주죠.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역시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XRP도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XRP는 일본 부동산 기업 오픈하우스가 XRP를 포함해서 솔라나와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XRP의 실사용 확대 측면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8개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5%대 상승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도지코인도 6%대의 강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도지코인은 최근 밈코인 시장 내에서 반복된 급등락 이후에 하이프보다는 실용성을 좀 강조하면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다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다 2.58%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체인링크도 4.08% 올라가면서 22,0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위코인입니다. 스위코인도 4%대 가까운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아발란체 7%대 넘는 강한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루멘도 2%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시바이누도 5% 가까운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또 ETF 출시 가능성과 대규모 토큰 소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시바이누 마케팅 수석 루시가 ETF 출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점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24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금 보유 증서를 재평가해 비트코인 확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디지털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백악관 보하인스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실무그룹 책임자는 크립토인 아메리카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국가 비트코인 비축고를 늘리는데 예산 중립적 방식들을 적극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하인스는 금 보유 증서를 현 시세에 맞게 재평가하는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전략 비축 대상으로는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이더리움, BTC 등이 거론됩니다. 미국 정부 공식 재무제표에 따르면 미국은 약 2억 6,060만 트로이온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많은데요. 현재 미국 정부는 몰수된 자산 등을 통해 약 20만 7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존 글러버는 엘리엇 파동 이론을 사용해 비트코인 가격이 2026년 1분기까지 13만에서 13만 5천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강조하며 전통 금융 참가자들의 진입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았던 금융 자문가의 약 20%가 2025년에 암호화폐 노출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능성도 강조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견해를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비트코인 ETF에 자금을 늘리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식하고 다른 투자자들은 최근 상승을 트럼프 효과로 보고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글러버는 전통 금융 참가자들의 진입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DGFT가 싱가포르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펀드 지분과 기반 주식을 토큰화하며 온체인에서 거래하는 새로운 인덱스 펀드를 출시한다고 코인데스크가 24일 보도했습니다. DGFT는 투자회사 해시글로벌과 협력하여 AI 기업 주식과 암호화폐를 따르는 두 가지 펀드를 선보입니다. 이들 펀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중개업체, 은행, 수탁인 등의 인프라를 스마트 컨트랙트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투자자들은 테더 USDT나 서클 USDC로 펀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이 보유한 자산 내역은 블록체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시글로벌 AI 인덱스 펀드는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들의 주식을 토큰화한 형태로 구성되며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코인을 포함합니다. 두 펀드 모두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며 해시글로벌은 주식 온체인 토큰화를 가장 중요한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로 정의하고 이 모델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올해 암호화폐 채택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불필요한 소송과 강압적인 규제로 억누르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디지털 자산 부문의 성장이 가속화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리플은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정체 상태였다고 설명하며 현재 리플 고객의 95%가 미국의 금융기관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트럼프 효과가 자산 가격과 기술 채택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주식 거래, 부동산 매매 등 여러 용도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미국이 드디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잠재력을 열기 시작했다고 강조하며 올해가 이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분기 강세 모멘텀을 되살릴 수 있다고 더블록이 복수 전문가를 인용해 분석했습니다. 올 1분기는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5년 만에 분기별 가격 상승률이 최악을 기록했지만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이 암호화폐 투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난센 수석 리서치 애널리스트 아우렐리 바터는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관세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상호 관세 부과가 예고된 4월 2일 전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무브먼트 공동 설립자 루시 만체는 1분기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시장 상황이 2분기 반등을 가리키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연준의 통화 정책 전환으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알아보는 시간, 스탁포인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CTV 이민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처음 뵙는 만큼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SCTV의 이민 멘토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아침 시황에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이런 키포인트 같은 부분들을 쪽쪽 찝어서 쪽집게처럼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개장 전에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에 대한 유연성을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낙관론이 펼쳐졌습니다. 일부 관세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도 있고 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뉴욕 증시의 훈풍, 우리 증시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어제자
사실상 우리 시장에서는 좀 큰 주도주 없이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이슈들로 인해서 그래도 종목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좀 특이한 점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들어오긴 했지만 100억 원이 채 안 되게 굉장히 좀 작은 수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멘토님, 어제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방금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어저께는 뭐 시장이 좋다마다 뭐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걸 다 떠나서 네.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좀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뭐 계좌당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1,000억이 넘지는 않았고요. 코스닥도 뭐 코스피보다는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거래 대금 특히나 이제 모든 주가를 올려주는 거는 역시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건 뭐 아무래도 넥스트레이드의 영향일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경향이 있고 뭐 차차 지켜봐야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까지도 일단은 지금 넥스트레이드 시간의 장에서도 계속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수급 상황이라든지 전체 거래 동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유연성 발언을 한 만큼 훈풍이 불었잖아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함께 이 커플링이 되는 모습이 들어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먼저 이 일부 이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조금은 낮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대차가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이제 훈풍이 들 예정인데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7% 급등을 했거든요. 지금 오늘 이 현대차가 오늘의 코스피를 좀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저께 현대자동차가 좀 올라간 게 좀 의아했었는데 오늘도 오전장에는 분명히 현대차 자체가 코스피를 좀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아침 뉴스에 굉장히 좀 따뜻한 부분이 뭐냐면 31조 원을 미국에다가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1년 안에 뭐 투자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한 4년, 5년 정도 장기 투자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 나가시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한테는 좀 다행스러운 일일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행보, 자기 자국민들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정의선 회장 자체를 백악관에 초대를 하고요. 백악관 안에 있는 루스벨트 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루스벨트 룸은 말 그대로 이런 약간 귀빈들만 좀 모시는 그런 퍼포먼스가 가능한 그런 좀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죠. 자국민들에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봐보시라, 내가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런 유수의 기업들도 결국엔 우리나라 들어와서 물건을 만든다고 하고 있다. 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관세다. 관세 정책은 여전히 맞다라고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뭐 이하의 뭐 자동차 부품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이 예상이 되고 있긴 한데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원래 현대차가 현재 31조 원을 이번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전 정부인 바이든 정부에서도 조지 애나주에 대해서 전기차 관련된 공장을 좀 지어가면서 IRA 법안을 좀 수혜를 받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또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번에 31조를 추가로 또 투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완성차 공장만 짓겠다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에는 철강 쪽이랑 그다음에 원래 지었던 전기차 공장에 또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내부의 공장에 대해서도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의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대차가 지금 대미 투자를 계획하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철강과 반도체 쪽으로, 철강과 자동차 쪽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될지 이거는 좀 우려할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래도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가 7%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코스피가 그럼 같은 훈풍을 깃들어서 0.65%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오늘 코스닥에서도 좀 같이 훈풍이 같이 깃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품주 쪽으로도 그래도 여태까지 계속해서 좀 잘 가는 흐름이 좀
훈풍이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가는 흐름이었거든요. 함께 좀 같이 깃들 수 있을까요? 상승 랠리를 탈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여태까지 부품주들이 좀 안 간 그 종목들이 있어요. 그냥 중국향이라든지 다른 미국향이 아닌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갔는데 만약에 현대차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미국 공장도 세우고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현대기아차의 100% 부품을 납품하는 뭐 현대모비스가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고요. 현대차 향이 아니더라도 뭐 HL 만도라든지 SL이라든지 이런 조향 장비라든지 브레이크 장비 이쪽에 대해서 현대차 향 납품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업종은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상대가 트럼프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4월 2일 날 모든 나라에 대해서 상호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나라가 이렇게 때린다면 우린 이렇게 때릴 거야 라는 식의 타겟팅 관세가 시작이 된다면 또 과연 투자는 투자고 자동차는 또 자동차지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약간 또 말을 바꿀 수도 있다. 저도 뭐 그분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행태로 봐서는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기 말로는 유연성이라고는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연성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모든 관세를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자동차주 단기간에는 좀 반등이 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직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에 대한 그러한 불씨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동차 업계는 좀 대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오늘의 급등에 따라서 너무나 쉽사리 따라붙지는 마셔라라고 의견 전달해드리도록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한 유연성으로 인해서 지금은 현재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아진 상황이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조심하면서 관망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감사 보고서 또 시즌이니만큼 감사 보고서 미제출 또 지연을 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투심이 좀 악화가 된 모습입니다. 금양 쪽에서는 뭐 의견 거절을 받아서 상장 폐지 위기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윌비스나 스타코링크도 어제 하한가를 맞기도 했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감사 보고서 시즌이 왔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 감사 보고서 자체를 제출 기한,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열리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한다면 상장 폐기 위기까지도 좀 갈 수가 있어요. 무조건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상장 폐지 아니면 거래 정지 뭐 이렇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지금부터는 좀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금융당국이라든지 전체적인 뭐 한국거래소라든지 얘기하는 게 뭐냐, 약간 유령 기업, 그냥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아니면 실적도 없는데 그냥 상장된 동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같이 거래 정지를 하든지 상장 폐지라든지 약간 부실 기업을 축소시켜서 결국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금 더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감사 보고서 시즌에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현재 지금 뭐 방금 말씀하셨던 종목들 위주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감사 보고서 시즌에 제출 내에 공시를 못한다라는 건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이미 미끄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보유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으시겠지만 정말로 예민하고 민첩하게 좀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감사 보고서 지금 시즌이니만큼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이렇게 감사 보고서에 역매여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그 유상증자로 인해서 좀 투심을 잃었다가 어제는 다 반등에 성공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예측가로도 지금 현재 2%, 2.8% 상승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걸까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어저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꽤 들어왔거든요. 그게 저는 아직도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약간은 계좌를 돌려서 좀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지금 시간이 조금 없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생채기를 낸 종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를 할 가치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주가를 정말 많이 땡겨 놓은 다음에 그 윗자리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건요, 결국에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는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주주 위주의
퍼포먼스만 보여주고 있다. 대주주 위주의 행동만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산 쪽에 대해서 난 방산업 좀 그래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도 기타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LID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앞으로도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3월 25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시장 한번 다시 되짚어보면요.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은 반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난주에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던 코스피가 잠시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 보여줬었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0.8% 상승을 하면서 720선을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어제 코스닥에서는 당연히 가장 주목을 받는 그룹이 있었죠. 바로 HLB가 좀 15%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커플링된 상황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0.8% 강보합권에서 올라서면서 265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오늘도 상승해주면서 7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이 빨간불 깃든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오늘은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0.66%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가 1.6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상승을 하면서 마이크론의 주가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영향이 우리 반도체주들에게도 깃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1.8%대 큰 상승폭 기록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09%대 강보합권의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할 점은 현대차죠. 바로 현대차 6% 가까이 아주 높은 오름세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있었던 이 현대차의 발표가 아무래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2% 상승했고요. 기아 3.85%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네이버도 1% 미만의 그런 상승폭을 좀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KB금융은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오늘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HLB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역시도 에코프로 그룹주도 오늘 힘내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0.13% 강보합권 흐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1.2%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HLB 역시나 어제 15% 이상의 상승폭보다는 조금 하락한 모습이지만 2.61% 상승하면서 오늘 55,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대학은 현재 지금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오롱 티슈진과 휴젤은 0.7%대 하락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역시 K뷰티의 힘이죠. 1.75% 상승하는 모습. 리가켄 바이오도 0.1%대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의 흐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3월 25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0.53%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0.63%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와 맞물리면서 좀 커플링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현대차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는 만큼 코스피 쪽으로 좀 훈풍이 든 모습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멘트님,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시장 출발은 지금 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우리가 뭐 아침에도 예상을 했지만 현대차 자동차 업종들이 다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HL만도, SL 뭐 이런 종목들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같이 가고 있고 좀 특이 사항으로는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의선 회장이
자동차 공장만 세우는 게 아니라 철강소까지, 그러니까 그 철강소에서 뭘 만드냐? 자동차 강판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자동차 강판을 만들면서 현대자동차에 좀 납품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뭐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관련된 부수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코스피 200에서도 HL 만도가 6%로 가장 강력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요즘에 좀 보고 싶었던 건 계속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타이어 관련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타이어 관련 종목이 그럼 자동차 갈 때 왜 같이 올라가지?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미국의 무관세로 들어간 현대차가 무관세로 들어가면 그 현대차의 타이어를 납품하는 뭐 한국 타이어라든지 넥센 타이어, 뭐 금호 타이어 같은 그런 타이어들도 같이 또 순환매가 돌아갈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특히나 현대차가 가장 강력한 건 수소차거든요. 근데 수소차와 전기차는요, 일단은 일반 타이어보다는 한 30%에서 40% 비쌉니다. 거기다가 마모율도 굉장히 높죠. 마모율이라고 하는 건 타이어의 교체 주기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타이어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자동차 섹터에 같이 맞물려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오늘은 자동차에서 시작해서 자동차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강세를 보였죠. 네이처셀이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이처셀의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하실 필요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런 줄기세포 관련된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며칠 동안 바이오 종목들이 좀 좋지가 않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중소형주들 위주로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순환매가 좀 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딱 본다면 반도체가 저번 주까지 강했고요. 이번 주는 특수 이슈 때문에 자동차가 좀 강해지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또 갈만한 그러한 차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고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가 강한 만큼 부품주 쪽으로도 같이 강해지고 있고 타이어 부품 쪽으로도 계속해서 훈풍이 들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바이오주 쪽으로도 지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어제는 장 마감 후에 이 신테카 바이오에서 계약 체결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도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지금도 17% 넘는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거든요. 바이오주 쪽으로 계속해서 이 순환매가 좀 돌 수 있을까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 의료와 AI 쪽을 좀 엮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AI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섹터인 의료 AI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저께 이제 장 끝나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 나왔죠. 미국 신약 개발 회사인 프라그마 바이오라는 회사랑 45억, 그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시총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보여주는 건데, 그 프라그마 바이오라는 회사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 신약 후보 물질을 이 신테카 바이오가 개발한 AI 플랫폼에 넣어가지고 실험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 자체가 의료 AI 쪽, 그러니까 AI 플랫폼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안 좋았었던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JLK라든지 원래 대장주격을 했던 이런 의료 AI 플랫폼 쪽들이 같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료 AI 쪽은 특히나 많이 봐도 되는 게 뭐냐면, 아마도 여러분들 한 달 정도 됐을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손정유 회장까지 이제 끌어들이고 오픈 AI CEO까지 끌어들이면서 스타쉽 게이트였나요? 그거를 이제 뭐 몇백 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뭐 AI 가속화 센터 세우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스타게이트 사업이 의료 AI 사업을 궁극적인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의료 AI 사업 쪽의 재료는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 조금 주가가 처져줄 때, 그때의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신규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이슈 시작이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지금 중국에서는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을 무비자 입국으로 한시 허용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왔잖아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지금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뭐 숙박이나 호텔 신라, 노랑풍선도 지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쪽으로도 좀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되게 좋아 보이는 섹터예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공부 잘하는 친구, 네. 공부 좀 못하는 친구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어쨌든 1등주에 가야 되고 가장 잘 가는 주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국 한한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말씀하신 글로벌 텍스프리가 있고 그다음에 면세점이 있고 화장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보지 말아야 될 건 제가 봤을 때 면세점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호텔 신라라든지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님들이 이 종목에 물려 있는 거를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현재 중국인이건 일본이건 동남아시아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특히나 중국 한한령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예전에는 면세점에 들어가가지고 화장품을 싹쓸이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명동만 가보셔도요, 여러분들 중국 분들이 면세점을 그냥 건너뛰고 명동에 있는 올리브영에 많이 가요. 올리브영은 정말 계산을 하려고 해도 한 30-4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현재 로드샵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화장품도 거기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 면세점이라든지 여행주보다는 일단은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약간 우리나라의 거의 8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텍스 환급, 그러니까 세금 환급 그런 처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CJ 올리브영을 보고 싶다. CJ 올리브영 자체는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CJ 그냥 지주사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엔 그럼 또 뭘 봐야 되냐? CJ 올리브영에 가장 많이 납품이 돼 있는 회사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원래 전통으로 화장품주를 봤다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CJ 올리브영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 중저가형 화장품입니다. 뭐 코스맥스에서 가장 OEM을 많이 하겠죠.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뭐 구다를 만드는 뭐 이런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제가 3개의 섹터만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섹터가 뭐냐면 이제 미디어 쪽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정말 재밌는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폭삭 사과수다? 소가수다요. 소가수다. 네, 폭삭 소가수다 그 컨텐츠가 사실 중국에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서 평점이 굉장히 높게 나온대요. 그만큼 어둠의 경로로 보고 있다. 만약에 그런 드라마가 풀린다면 드라마 제작사들은 신규 제작을 하지 않아도 예전에 만들었던 걸 중국에 제출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한한령 관련해서는 정말 잘 되는 섹터 그리고 안 되는 섹터를 꼭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 안에서 욕석 고르기가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미디어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요즘 엔터주 쪽으로도 또 훈풍이 들고 있습니다. 또 블랙핑크가 내년 1월까지 17개 회에 월드 투어를 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 엔터주 관련해서도 좀 계속해서 좀 봐도 괜찮을까요?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또 나눠봐야죠. 이것도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네. 일단은 지금 엔터 쪽에서 JYP는 떨어지고 SM은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가수를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가 키포인트인데 그 SM의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걸그룹이요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 문화 자체가 약간 한 번 좋아하면 끝까지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가수의 뭐 앨범이 나오든 굿즈가 나오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공연 효과가 또 일어나게 되면 공연 수익 그러니까 콘서트 수익이 이런 엔터사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이 많은 그런 품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SM, 하이브, YG, 뭐 JYP 뭐 정말 유수의 엔터테인먼트사들이 많지만 만약에 중국에 한해서만 보실 거라면 SM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그래도 SM이 조금 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투톱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뭐 잘 나와서 잘 갔다가 물론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반도체 쪽으로는 훈풍을 다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좀 앞으로의 이번 주의 일정으로는 괜찮을까요? 저는 반도체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반도체가 간다 안 간다를 따진다라기보단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시장이 열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판이 열려 있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의 최강자인 삼성전자, 그 2위를 따지는 SK하이닉스인데 결국에는 지금 뭐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의 판은 정말 잘 깔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 키포인트는 HBM을 누가 선점하느냐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위에 가 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6만 전자로 올라간 건 삼성전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시장이 판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6만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레거시 반도체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주가 가능성이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의 이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품목별로는 좀 보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땐 일단 따라가긴 하는데요. 수급상으로는 선물만 매수 우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먼저 어떻게 해석을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 먼저 미국 시장에서는 주요하게 올랐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테슬라가 뭐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일단 보였는데 머스크의 주식에 대한 저평가 언급과 그리고 관세에 대한 자동차 이 관련주들에 대한 유예가 오히려 테슬라의 급등을 연출하지 않았나. 그리고 일단 많은 나라 얼라브라는 표현, 이제 관세 면세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주가 관리에 들어간 트럼프의 흐름들을 우리가 주요 흐름들을 주목했을 때는 이제 트럼프의 언급만으로 주가가 빠지는 흐름보다는 오히려 일단 주가의 상승에 좀 더 민감한 언급들을 많이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오늘의 특징은 사실 이제 그동안에 저평가됐던 소외주들에 의한 반등인데 자동차주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60조, 이제 과거에 30조 투자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31조 투자를 더한다면은 이제 정의선 회장이 60조에 대한 투자를 언급을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소비주표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2%대 강세폭을 보여줌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좀 하락폭이 좀 컸던 코스닥 이 주들이 좀 어느 정도의 반등폭을 한번 예상을 해볼 만한데, 일단 오늘과 같은 경우는 수급에 대한 일부가 이제 지난주에 워낙에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수급 쪽보다는 섹터 쪽의 흐름들이 일부 선별적인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이 생각은 갖고 있고요. 이번 주가 이벤트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상법 개정에 따른 이제 국회 통과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거부권 행사가 이번 주에 이제 나올 것이라는 흐름들,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있어서는 이제 특정적으로 관세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관세 흐름들에서 좀 부진했던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우리가 흐름을 이어갈지, 그리고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섹터와 이제 이 공매도에 어느 정도의 먹잇감이 될 수의 업종들이 이제 갈리면서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된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이번 주 내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부품주들에 대한 강세는 좀 더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미
많이 상승을 갭을 떠서 상승했던 이제 부품주보다는 그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기아 같은 경우도 뭐 한 3배 수준에서 워낙에 저평가 흐름에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투자의 흐름에서 본다면은 완성차 업체들에서 조금 더 이제 수익의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26일 날 이제 우리가 슈퍼 주총데이라고 여는 주총이 마련돼 있는데 뭐 바이오주, 음식료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는 은행주들 그동안에 조금 상승 탄력도가 좀 부진했던 은행주들이 이번에 주총을 통해서 비과세 배당이라는 굉장히 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은행주들의 뭐 투자 포인트도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한 국내의 이 증시에서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봐 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던 주총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 한 주고요. 오늘은 자동차로 시작해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또 자동차가 되는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잠시 뒤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LG전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인도 법인 IPO 기사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법인 이름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IPO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1%대 상승세 보이면서 82,700원 선입니다. 라운드 피겨 한 10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룸이 좀 여전히 열려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실적에 저는 이제 기대를 걸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IPO 쪽에 기대를 거는데 자금이 확보되면은 LG전자는 중장기적으로 물리적 AI, 뭐 휴머노이드, 로봇 네. 사업에 대한 확장, 전장 사업의 확장이 조금 최근에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다른 성장 동력으로서의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26일 날 있은 이제 MS CEO가 이제 방문하는 나델라 CEO죠. 방문을 하면서 LG전자와의 공조 관련된 이제 우리가 액침 냉각과 관련된 협업을 한번 얘기를 해줄 것으로 기대감은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서 LG전자가 일부 이제 그 협력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또 흐름들, 그리고 파트너십에 대한 거론이 나온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양자 컴퓨팅과 관련돼서 LG전자와 일부 이제 기술적 협력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이제 LG전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4분기에도 부진했고 1분기 같은 경우도 뭐 예상치가 그렇게 뭐 크게 이 서프라이즈 기대는 네. 저는 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차트를 보면 매물대가 9만 원대에서 이제 그렇죠. 지지력은 7만 원대 중간에서 강하지만 고점 라인을 보면은 이제 9만 원대 돌파가 힘들 것이라는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LG전자 쪽을 그래도 신규로 접근하는 분들은 그냥 뭐 일단 한 10% 정도대만 목표로 보고 들어가자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LG전자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좀 나오고 있진 않아서 일단은 한 10% 정도의 룸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부분 말씀은 좀 해주셨습니다. LG전자 오늘은 0.98% 상승세 보이면서 강보합 수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이 좀 나오긴 했는데 MS 나델라 CEO가 26일에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LG전자랑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로소프트 AI 서밋에 참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인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보유자들은 이렇게 반등을 줄 때 조금 빠져나와야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코어라인 소프트 7%, 루닛 딥노이드도 한 3%대 강세 보이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아쉬운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돼서 사실 이제 이번에 반도체주들 좀 상승을 하고 이제 하드웨어 쪽이죠. 근데 소프트웨어 쪽은 고점에서 지속적인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데 네. 뭐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미국과의 이 테크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격차, 기술에 대한 격차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노출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팔란티어 주가가 이번에는 좀 반등을 보였지만은 고점에서 가격 논란이 일부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비싸다는 측면 때문에 빠졌는데 국내 주식은 뭐 밸류에이션을 논하기가 좀 굉장히 좀 부끄러울 정도로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탑픽으로서 몇 가지 종목을 그나마 좀 선정을 하자면 제가 이제 펀더멘탈을
그래도는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더좀기주어는 펀더멘탈이 수반된 종목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흐름들이고 그다음에 이 향후 성장성은 솔트룩스가 이제 AI 검색 서비스 구버가 지금 이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면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몇 종목을 말씀을 드리지만 당장 수급이 붙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신규 매수에는 뭐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는 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나마 선택하자면은 카카오 정도가 저평가 흐름들 그리고 AI와 관련돼서 이번에 이제 오픈 AI 협업을 통해서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많잖아요. 국내 시장은 AI의 미국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오픈 AI와 협업을 통해서 이 카카오의 지금 흐름들이 반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고른다면 카카오에 대해서 이 향후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들이 그래도 빠르게 열려 있지 않을까 타 종목에 대비해서. 근데 AI 하면은 이제는 통신주를 저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중에서 KT를 저는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KT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번에 SK텔레콤의 시총을 넘어섰거든요. 그게 이제 KT만의 본질적인 가치가 이제 우리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AI 데이터 센터향 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급증을 했고 이번에 1조를 넘어섰거든요. AI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그리고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 중이면서 기존의 통신의 사업에서 AI를 접목시킨 관련된 인텔리전스를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KT 같은 경우 배당 매력도 지금 시가 배당률로는 한 4.3% 정도 나오는데 그런 면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이번에 주주총회를 통해서도 아까 AI와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이제 이 23년도에 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비용을 많이 떨어냈어요. 그러면서 일단 이 어느 정도의 자금을 계속해서 AI로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AI 관련주로 또 새롭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통신주들 중에서는 KT를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벤트는 2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서밋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일단 수급이 이쪽으로 좀 모여줘야 그때 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조금 확장해서 본다면 오히려 통신 쪽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SK 하이닉스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고점이 22만 7천 원, 올해 전고점이 22만 7천 원이었는데 금요일 날 21만 9,500원까지 찍혔고요. 어제는 소폭 내렸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0.7% 하락을 하면서 지금 21만 원 선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전고점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상방에 대해서 기대가 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일단은 잠깐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는지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두실까요? 예, 뭐 잠깐 쉬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이제 가이던스가 조금 이제 매출총이 하향을 하면서 흔들렸지만 과거보다 이 마이크론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유가 사실 작년에는 미국계 상장된 기업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국내 주식이나 중국 증시 그동안에 좀 이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올해 들어서는 강세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진다면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하향은 오히려 저는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같이 가는 형국이었지만 지금은 대체주로서의 성격, 경쟁 상대로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비율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레거시도 삼성전자에 뒤지고 HBM도 SK하이닉스에 뒤지는데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상장, 미국에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이제는 오늘과 같은 경우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제 마윈 쪽 알리바바에서 맞아요. 자회사로 있는 엔트 기업이 이번에 자체 칩을 이제 개발을 해서 우리는 이제 엔비디아 칩이 필요 없다라고 언급했는데 그러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도가 있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이번의 상승은 사실 디램 수요가 증가되면서 우리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을 이끌었거든요. 감산에 의해서 이끌었다면은 이제 반등의 주기가 굉장히 짧은데
이번에는 수요가 이끄는 시장에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일단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이제 저는 이제 대장은 그래도 삼성전자 쪽에 올해는 삼성전자 쪽으로 무게감이 좀 더 있지만 레거시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는 이 HBM3 12단 제품을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에 단독으로 이제 공급의 가능성들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 센트를 준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당장은 일부가 좀 주춤할 수 있지만은 이 마이크론의 영향력도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제 120달러 선을 일단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워낙에 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로 있어서는 SK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뭐 이제 회복 탄력성이 좀 더 빠를 수 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쪽에서 단기 고점 돌파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좀 빠르게 예측을 해보는 상황이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HBM의 독보적인 영향력에서도 우리가 레포트 확인했듯이 그리고 모건에서도 이제는 뭐 봄. 예. 뭐 봄이라는 표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목표 주가를 올렸죠. 그래도 올리면서 수급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보고 아까도 공매도 재개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도 재개 이후에 반도체와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쏠릴 수 있는 외국인들이 가능성들을 좀 더 열어보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대표님이 삼성전자를 조금 더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HBM인 건지 아니면 중장기로 봐도 레거시가 더 낫다라는 판단을 지금 해주시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중장기로 보면 당연히 HBM 쪽에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도 그렇지만 HBM4를 제일 빠르게 내놔야 예, 우리가 목표했던 뭐 7만 원, 8만 원이 이렇게 가는 거지. 레거시 쪽은요. 중국에서 지금 이 SC믹이 이 아직까지는 캐파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레거시 쪽에 먹을 먹거리가 조금 있는 거지 아마 내년도로 갈수록 그 먹거리에 대한 폭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의 사활을 충분히 걸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레거시 쪽보다는 HBM 쪽으로 당장은 레거시 쪽에 먹을 게 있잖아요. 당장 자급자족이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중국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의 흐름에서는 시간을 조금 벌었다는 측면이지 결국에는 이 레거시 쪽은 중국에 일단 내주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HBM 쪽 이제 하이엔드 라인으로 빠르게 삼성전자가 돌아서야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선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7만 원 돌파, 뭐 8만 원 돌파도 지금의 흐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성장 동력이 아직은 부재한 상황에서 그렇게 시장에서 넉넉지 않게 그렇게 뭐 가격대를 줄 리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단기로 봤을 때는 일단 수급이 좀 들어와 줄 수 있는 레거시 쪽으로 장기로 봤을 때는 여전히 HBM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매수 체크해 보면요. 앞에 붙어 있는 단어 중에 현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대미 투자를 밤사이 화끈하게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좀 빛나는 종목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동차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순매수 1위에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유증 소식 나오고 나서 일단 반등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경영진 자사주 매입 소식도 좀 도움이 되긴 했을 텐데 유증 이야기가 나왔던 가격대가 15% 할인받으면 한 60만 5천 원 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한 2% 하락하고 있는데 여전히 60만 5천 원 선은 지지를 해주고 다시 반등을 좀 줄 수 있는지 여기가 바닥 라인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이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네. 말해서 이 유증이라는 것 자체가 규모가 저는 뭐 1조 수준이었으면 말이 너무 되지만 너무 컸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션 지분 매수할 때 돈을 쓰면서 그러면 투자자한테 우리 증설할 테니 너네 돈으로 좀 쓰자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그동안에 돈 번 것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에 대한 이거는 희석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 심리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방산주의 이 수주 모멘텀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1,000조 이상의 이 방산비, 이 방위비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은 한 100조 수준 국내 이제 수주 잔고가 100조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형 수주 모멘텀이 너무나 많지요. 그리고 올해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방사청에서 유럽의 세일즈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출장을 이제 가셨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하나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일부 IPO에 대해서 흐름들을 여러 가지 이제 지배구조 개편으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하나가 지금의 흐름에서 이 성장 동력을 멈출 것이다. 세론에 대한 이 흐름을 유증으로 보는 거는 저는 조금은 앞선 생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존에 있었던 종목도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들 수급이 점차 매수 흐름으로 좀 들어와주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실은 이제 이 기관 쪽의 이 매도 수급을 조금 외국인들이 좀 받쳐주는 형국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60만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은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제가 투자자의 입장으로 누군가에게 저에게 만약에 뭐 큰 자금을 던져준다면 네. 너 지금의 주도주 방산 아니면은 반도체 두 가지 중에 골라라고 하면 네. 지금 당장 저는 투자자로서는 뭐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으로 아니면 자동차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대기아차의 이 전평가 흐름들을 투자를 해야지 지금의 흐름에서는 리스크를 지고 이 하나 관련된 그룹주들 아니면 방산주들 흐름을 투자할 수 있는 리스크를 굳이 져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이제 선두권에 있는 라인메탈도 고점에서 일부 많이 맞아요.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뭐 이 그 레오나르도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본다면은 로키트 마틴은 아이언돔의 이 선정자 과정에서 이탈을 한 모습들이 보여줘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은 그래서 전반적인 대체적으로 보면 글로벌리하게 방산주들이 일부 고점에서 밸류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주식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그런 논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또 유중까지 나왔으니까 주가가 하락을 한 거고. 근데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색깔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네. 현대로템이나 이제 그 뭐 한국항공우주나 기존에 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중 발표가 나왔을 때 오히려 또 수급적으로는 반등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런 종목도 그리고 뭐 MNC 솔루션과 같이 구동장치를 생산하는 이제 소형 부품주들 단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가 증가가 되는 종목들. 그래서 지난해도 이 MNC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 내면서 순이익이 이 작년 대비해서도 7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이런 소형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 실적이 수반돼 있는 종목인데 좀 저렴하게 종목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한번 접근해봐도 될 만한 이번 하락을 통해서 저가에 대한 기회가 또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렇게 좀 뭐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투자 심리 자체로 봤을 때는 일단 훼손이 좀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수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돼서 앞으로 하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준으로는 5일선도 21선도 일단은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니까 이미 시작이 됐겠네요. 일단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증 참여 관련된 내용들도 질의가 좀 잇따를 전망이라서 뉴스 체크도 오후장 들어서는 아마 나오게 될 테니 이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테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자동차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쪽에서 이제 대미 투자를 화끈하게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현대는 관세 안 내도 된다라고 화답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현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서 자동차 전반적으로 전략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소비고요. 크게 보면 뭐 엔터도 화장품도 다 포함을 시킬 수 있겠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50분 정도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고요. 무비자 허용에 대한 이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게 되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또 다른 좀 대안처가 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철강입니다. 사실 뭐 업황이 좋아졌다라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좀 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3월 24일부터 중국 신장 지역에 있는 철강 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감산한다 얘기만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10% 감산에 들어가는 걸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 LNG 프로젝트까지 같이 더해지게 된다면 철강 쪽에는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있는 자동차 쪽을 그래도 뭐 앞전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낙에 또 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하죠. 섹터라서 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 현대공업이죠.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인데 이제 현대차와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기업인데 이번에 26%대 급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뭐 모티브 링크라든가 그리고 일부 이제 HL 만도도 한 5%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도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부담은 있습니다. 워낙에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아차 정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4년간 미국의 31조 투자 이게 이번에 정의선 회장의 백악관에서 이 트럼프와의 투샷을 한번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현대 기아차는 당연히 이 무관세 쪽으로 면세를 한번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은 지금의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대 기아차 쪽에서도 기아차가 10만 원대 이탈하면서 추세적으로 좀 더 이제 부진할 것이 이제 예상이 됐지만 이번의 흐름을 통해서 제가 퍼는 3.4배 수준으로 이보다 더 싼 대형주는 저는 이제 못 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고 ROE도 지금 기아차가 한 20%대로 이 글로벌 탑티어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ROE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기차 시장으로 한번 눈을 돌려본다면 유럽의 전기 시장에 작년에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이번에 올해는 20%대의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1, 2월 달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판매율이 급증한 모습들 이제 눈으로 숫자로도 확인을 해줬거든요. 일단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EV 전기차 얘기를 했지만 EV 3부터 4, 5까지 전기차에 대한 라인업들이 굉장히 다채로워졌다는 점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이 MS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이번에 픽업 트럭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신제 주식. 그래서 이 라인업들 그리고 현대차는 하이엔드급의 제네시스가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면서 하이엔드급부터 이제 우리가 RV차까지도 라인업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점도 현대 기아차 쪽에서는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갈 수 있는 근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오늘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모멘텀을 우리가 계속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죠. 이제 승인 기대감까지 이제 놓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도 테슬라가 이번에 2자릿수 급등을 했는데 일단 자율주행 모멘텀은 샌프란시스코와 이제 텍사스주에서 6월에 이제 FSD 로봇 택시 공개를 합니다. 이제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는 이번에 웨이모가 시장의 선점을 먼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공개가 돼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웨이모와의 이런 경쟁 구도가 나올 텐데 여기서 어느 정도 웨이모보다 뭐 기술적으로 일단 우위를 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테슬라 쪽에서 자율주행 모멘텀이 있다. 그럼 국내 증시에서는 뭐 SOS랩이라든가 일부 종목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그 HL 만도 쪽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 모멘텀 하면은 현대 오토에버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반적인 밸류체인 라인 쪽에서 현대차 그룹에서 속할 수 있는 뭐 이제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까지 투자를 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클로봇이라는 게 이게 연결고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이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는 이게 물리적 AI까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앞서서도 화면에서 낙수 효과를 체크해보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부품 쪽에 있는 라인업들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좋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네, 현대차가 대미 투자를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확장한다면 현대차, 기아는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 더불어서 자율주행이나 로봇까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공매도 재개하기 시작을 하면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 더 잘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대차 말씀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 현대차랑 기아 늘 저평가 구간에 있었는데 오늘 잘 가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조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저는 뭐 현대차도 싸지만 기아차를 계속 말씀드린 게 제가 세컨카로 이제 레일을 갖고 있어서라기보다 예, 워낙 타보면 좋아요. 사용 후기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워낙에 이제 제품 구성도 좋고 내부 이제 인터페이스도 예, 글로벌리 차들보다 굉장히 저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 아쉬운 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요즘에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대 이제 풀옵션을 하면 그 옵션을 달면. 근데 저는 네. 또 그게 오히려 마진율이 이제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어서 저는 일단 탑픽으로는 기아차가 10만 원대 안착을 했으니까 아마 추세적인 상승 나온다라면은 현대차, 기아차 다 좋지만은 기아차 쪽으로. 근데 저희가 이제 지배구조 이슈로 봤을 때는 현대모 이제 글로비스 쪽도 그쵸. 예, 지분이 많이 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서도 더 업사이드가 좀 더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다 좋지만 뭐 현대 글로비스,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 구조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이 지금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은 조금 적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글로비스 쪽을 좀 더 점수를 좀 높여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현대차가 일단은 순환 출자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형희선 회장의 지분 구조상 일단 기아에서 돈이 생기면 돈이 생길수록 기아 쪽에 투자해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같이 가져오는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제 담아가는 순매수 상단에서도 일단은 현대모비스도 같이 체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외국인과 기관 같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체크되고 있고요. 그러면 부품단은 이렇게 현대차랑 기아가 잘 가면 사실 부품단은 시총이 작으니까 더 크게 튀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기준을 삼아서 부품단을 담아야 할지 어떤 기준을 좀 삼으면 좋을까요?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오늘 상승세를 보면 뭐 SL이라는 기업도 북미에 이제 법인이 있고 그중에 이제 뭐 화신도 오늘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SL 같은 경우는 GM 매출 비중이 한 15% 되잖아요. 현대 기아 매출 비중이 60% 이상이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북미 법인의 이제 현지화를 통한 매출에 이제 중심을 뒀고 그 중에서는 저는 이번에는 현대 기아차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중에서 이제 SL, 화신, 뭐 성화이텍도 봐야죠.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이 크로스엠버라는 이제 프레임을 또 개발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 시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사실 밸류에이션이 같이 싸졌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도 반등에 이제 이 두 자릿수 반등을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만약에 부품주 쪽을 본다면 뭐 SL이나 화신을 필두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공업이 좀 강한데 사실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종목하고는 조금 이제 동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기아차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고 이제 멀티플도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비싸다라는 멀티플도 아닌데 몸집이 좀 가볍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부품주들과 이제 완성차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부품주들은 이 주가의 상승 더 폭이 크죠. 굉장히 크지만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뭐 만약에 현대차를 살 때 부품주를 일부 좀 같이 예, 이래 이 포지션으로 넣고 이제 추가적으로 리스크를 조금 더 관리해주는 그런 뭐 흐름들도 우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당연히 뭐 반도체 잘 가면 그 밑에 있는 부품단은 수익률이 더 클 것이고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가 잘 가면 그 밑에 있는 부품단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상승률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에 생산 기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또한 좋은 아이디어지만 현대기아의 비중이 높은 쪽 위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뭐 셋시나 차체 만드는 쪽이고 SL 같은 경우는 램프 만드는 쪽인데 요 두 종목 모두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빛나고 있는 현대차 관련해서 개장 분위기까지 같이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현물 쪽에선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빼고 있고요. 다행인 부분이 있다면 선물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현재 매수 포지션 지켜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가장 빛나는 하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현대모비스랑 글로비스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증 이슈가 있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주총회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뉴스 체크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